잠시 후 여러분은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동남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열대기후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인 동선 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동선 문화는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지며 동선 문화권을 형성하였는데, 베트남에서 출토된 태양 문양이 새겨진 청동북은 동남아시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명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여 중개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불교와 힌두교 등의 인도 문화와 한자, 유교 등의 중국 문화가 융합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 8세기부터 이슬람 상인의 활발한 교역으로 바닷길을 통해 이슬람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 등에서는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중남부에 위치한 참파 왕국은 2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힌두교를 수용하였으며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북부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 중국 한나라에 정복되어 중국의 교육제도와 한자 및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 당나라 시기인 679년에는 하노이에 안남 도호부가 설치되며 안남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당나라 멸망 후 중국은 5대 10국 시대가 펼쳐지며 대혼란을 맞이하였고, 베트남은 북송 시대인 972년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980년에는 레 왕조가 세워져 1009년까지 약 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009년부터 1225년까지 약 200년간 존재하였던 리 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장기적인 대내외 안정을 이룩하고 지방 행정 및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습니다. 1015년에는 과거제를 도입하였으며 대월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대승불교 포교에 힘썼습니다. 1076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자 공자를 모시기 위한 사당인 문묘를 설립하여 유교의 이념을 널리 퍼뜨렸으며, 이외에도 수로 건설 및 농토 개간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1225년부터 1400년까지 이어진 쩐 왕조는 몽골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쩐 흥다오의 군대가 몽골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화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서인 대월 사기가 편찬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쯔놈 문자가 제정되어 시를 비롯한 각종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쩐 왕조 이후 명나라의 영락제에 의해 멸망한 베트남은 약 20년간의 2차 중국 지배 시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명을 몰아낸 베트남에는 1428년에 후레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후레 왕조는 대월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고, 중국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국왕을 칭하되 내부적으로는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는 외왕내제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남진 정책을 통하여 현재 베트남 영토 대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후레 왕조는 법전을 편찬하고 토지 및 사회개혁을 실시하는 등 발전을 이루었으나 16세기 이후 왕조의 쇠퇴와 함께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1802년에 성립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는 분열된 남북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였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였습니다. 메콩강 유역에서 성립한 국가들은 인도와의 해상무역을 통해 번성하며 인도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지역에서는 1세기에서 5세기까지 푸난 왕국이 번성하였고, 이후 첸나 왕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9세기에는 앙코르로 수도를 이전하며 앙코르 왕조가 세워졌고, 이후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앙코르 왕조는 앙코르와트와 같은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힌두교 신인 비슈누를 섬기는 사원이었던 앙코르와트는 후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인도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건물의 형태나 석조 양식 등에서 앙코르 왕조만의 독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14세기 중엽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온 라오족이 란창 왕국을 세우고 힌두 문화를 기반으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태국 지역에서는 타이족이 1238년 첫 통일 왕조인 수코타이 왕조를 세웠습니다. 수코타이 왕조는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이고 1283년 타이 문자를 만들었으며 수코타이 왕조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인 왓 마하탓을 건축하는 등 고유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코타이 왕조는 1378년 태국 남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아유타야에 의해 합병되어 조공국의 지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아유타야 왕조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중앙집권 강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유타야 왕조는 1766년 미얀마의 꼰바옹 왕조에 의해 멸망하였고 태국에서는 1782년 현재 타이 왕조인 짜그리 왕조가 세워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역에서는 1044년 파간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버마인에 의한 최초의 미얀마 통일 왕조인 파간 왕조는 상좌부 불교를 채택하고 버마 문자를 널리 보급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1531년에 형성된 따웅우 왕조는 일시적으로 타이의 아유타국을 점령하고 포르투갈의 함대를 격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752년에 형성된 꼰바옹 왕조는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청나라의 침입을 물리치기도 하였지만 이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1885년에 영국령 인도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물라카 해협 주변 지역은 역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라카 해협 주변의 여러 나라는 중국, 인도, 이슬람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정착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은 중국과 인도를 잇는 주요 해상무역로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를 차례로 수용하였습니다. 7세기경 수마트라 섬에서 성장하여 물라카 해협을 장악한 스리위자야 왕조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스리위자야 왕조는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해상 무역로를 장악함으로써 인도와 중국,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 요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힌두교를 전파하였습니다. 8세기경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에서 일어난 사이렌드라 왕조는 일찍부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불교를 받아들여 보로부두르 사원과 같은 불교 미술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와섬 중심에 위치한 대승불교 사원으로 수많은 작은 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탑은 모두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탑의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1세기에서 14세기에는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도시에 이슬람 상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에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면서 수마트라와 자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의 여러 군주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슬람 왕국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교는 지역의 주요 종교로 자리매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293년에 시작된 마자파힛 왕조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14세기 후반에 인도네시아 전역을 비롯하여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일부 지역까지 지배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자파힛 왕조의 동전에는 알라와 무함마드 등의 단어가, 문장에는 달, 별 등 이슬람교와 관련된 문양이 사용되어 이슬람 문화가 왕조의 정체성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신료 무역의 독점을 통해 크게 발전한 마자파힛 왕조는 중국과 이슬람 상인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16세기 초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14세기에 성립한 말레이시아의 최초 국가인 물라카 왕조는 1414년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포하며 동남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라카 왕조는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등을 중개하는 해상 무역을 통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511년 포르투갈의 침략으로 멸망한 후 1641년에는 네덜란드, 1824년에는 영국에게 점령당하며 서양 열강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풍부한 자원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19세기 후반에는 현재 타이에 해당하는 시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화되어 서양 국가들의 원료 공급지가 되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은 동남아시아에 대규모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도입하여 고무와 주석 등의 자원을 대량으로 수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19세기 이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황제는 대불 항쟁을 호소하였고, 이는 1885년 관료, 유학자, 지주 등 사회의 여러 계층이 황제를 중심으로 의군을 조직해 황제의 권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뿌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간뿌옹 운동은 프랑스군의 강력한 진압과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 보이쩌우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력한 근대적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판 보이쩌우는 1904년 반프랑스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통해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독립정신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판 보이쩌우는 근대화와 독립을 위하여 동유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이어진 동유운동은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어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게 함으로써 베트남의 독립과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판 보이쩌우가 중국의 유명한 개혁가이자 사상가인 량치차오와 일본에서 나눈 대담을 기반으로 출판한 월남 망국사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트남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인 판 쩌우찌는 근대 사상의 보급, 문맹 퇴치, 그리고 국산품 애용을 목표로 1907년에 통킹 의숙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킹 의숙은 프랑스 식민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하여 1908년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망명한 판 보이쩌우는 중국 신해 혁명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광저우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베트남 광복회는 무장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프랑스 식민 지배에 대항하였으며 베트남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후속 세대 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타이 지역에 위치하였던 시암 왕국은 외세 침입과 영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시암의 국왕들은 동진하는 영국과 서진하는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암의 라마 4세는 1855년 영국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바이링 조약을 체결하며 이를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총 13개국과 유사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라마 4세는 이를 통해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라마 4세는 다양한 국적의 서양인들을 고문관으로 초빙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고 서양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하여 국가의 근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비록 시암은 말레이 반도의 일부와 캄보디아를 각각 영국과 프랑스에 넘겨주며 종주권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를 통해 서양 강대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국내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암은 최초로 영어 교육을 도입하고 군대 조직의 개편, 화폐 개혁, 그리고 과학의 지능에 주력하며 근대화 과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통신시설의 개선, 강제 노역의 축소, 다양한 종교의 허용 등을 통하여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는 시암이 서양의 식민주의 확장의 압력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하며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라마 5세는
태국의 근대화와 독립 유지를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와 징세 제도를 개편하여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였고 교육과 우편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정부 조직과 지방 행정 제도를 개혁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 부설, 증기선 도입, 도로 및 운하 건설, 노예 제도와 신분제 폐지, 강제 부역 폐지, 도박장 폐쇄, 병원과 학교 설립 등 근대 개혁을 주도하여 태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암은 라오스에 대한 종주권 포기와 영토 축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세력의 완충지대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맺더라도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등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도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6세기 이후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스파냐에서 유학한 호세 리살은 필리핀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1892년 필리핀 민족동맹을 조직하여 에스파냐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에스파냐의 잔혹한 식민 통치와 필리핀인의 고단한 현실을 문학적으로 고발하였는데 그의 작품 나에게 손대지 마라를 통하여 필리핀 사회의 불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필리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읽혔으며 필리핀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독립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호세 리살의 영향력을 경계하여 추방하였지만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호세 리살은 위험을 무릅쓰고 필리핀으로 돌아와 필리핀 국민의 각성과 독립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에스파냐 정부가 호세 리살을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를 혁명의 주모자로 간주하여 처형하였습니다. 아기날도는 비밀 결사단체인 카티푸난을 조직하여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무장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1898년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필리핀 지배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자 아기날도는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한 미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에스파냐가 군대를 철수하였고 이듬해인 1899년 필리핀인들은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며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한 독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필리핀인들은 반미 항쟁을 벌였지만 미국은 필리핀인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세기부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1908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족주의 단체인 부디 우토모가 결성되어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우토모는 인도네시아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자화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근대적 유럽식 교육의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디 우토모는 시간이 지나며 문화운동에만 치중하게 되어 정치적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가 감소하였고 결국 1935년에 해체되었습니다. 1912년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이슬람교도 상인들은 이슬람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슬람 동맹은 외국 상인들의 세력 확장과 크리스토교 포교 활동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슬람 동맹은 이슬람 사회의 보호와 민족 산업 발전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은 19세기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어 1920년대 이후에는 독립적인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발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의 협력 대가로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반프랑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반프랑스 운동은 단순한 반감이나 저항에 그치지 않고 혁명적 성격을 띤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호찌민은 1925년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베트남 청년혁명동지회를 결성하며 민족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어 1930년에는 베트남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호찌민의 지도 아래
월맹 결성을 주도하였고 베트남 전역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총봉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고 호찌민은 새 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하며 베트남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1954년 프랑스와의 장기간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고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체제인 남베트남과 소련 및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인 북베트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북부는 베트남 독립동맹이, 남부는 웅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가 이끄는 베트남국이 각각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 군대는 300일 이내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인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되 프랑스군은 해당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베트남의 남부 또는 북부 지역에 주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북 베트남의 분할은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는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벌어진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남북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 통일 후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와 경제적 약탈을 겪었습니다. 이에 맞서 수카르노는 1927년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조직하여 네덜란드의 식민 정책에 저항하였고 수카르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의 핵심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패망한 후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1949년 헤이그 원탁회의를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공식적인 주권을 회복하였고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건설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독립과 주권 유지, 그리고 국민의 단결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타이에 해당하는 시암은 라마 5세의 근대적 개혁과 영국 및 프랑스 사이의 세력 균형 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화를 피해 독립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시암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절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1932년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인민당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키며 헌법 공포 후 입헌 군주국을 수립하였고 1939년에는 국호를 타이로 변경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차례로 독립을 선언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46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라오스는 1949년 프랑스로부터 자치권을 얻기 시작해 1953년에 완전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같은 해인 1953년 캄보디아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1948년에,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하며 동남아시아는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